경기 남서부, 충북 북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라디오 9시 뉴스 진행의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뭘 사라는 거죠? 사라는 거예요? 팔라는 거예요? 투자의 방법론을 이야기하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특정 투자와 관련된 여러 재료들을 펼쳐놓고 그걸 하나하나 분석하고 성공과 실패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투자 금액과 기간을 감안하는 등의 절차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이긴 하지만 무엇을 살 것인지, 언제 사야 할지, 이걸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결론만 말해주길 바랍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 스스로 거쳐가는 과정 없이 남이 찍어주는 결론에만 도달한다면 그걸 소화한 뒤에 나에게 남는 건 껍질과 가시뿐일 겁니다.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다 줄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다시 또 한 주가 힘차게 시작이 됐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아침 9시 6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상식도 키워드리고, 자, 오늘 뭔가 청약 광풍이 불 수도 있는 날인데 관련된 퀴즈를 내드릴게요. 서울, 반포, 목동, 또 경기 동탄을 주목하는 이 부동산 실수요자들에게 오늘은 청약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특히 이 청약 방식을 취한 한 아파트에는 100만 명 이상이 몰릴 거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여기에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데요. 또 여기에 몇 해 전 책정되었던 분양가로 물량을 공급하다 보니까 1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도 가능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른바 로또 청약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속된 말로 줍줍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이 청약의 유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청약의 유형. 지금 벌써 이제 오답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계약, 분양가 상한제, 일반 청약, 후분양 여러 가지.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니고 3순위도 아니고 이러다 한 150순위까지 가는 순위가 없는 청약 방법이죠. 힌트 다 드렸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환주 기자는 휴가 갔다 와서 아주 까맣게 타서 돌아왔습니다. 네,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한국보다 더 덥더라고요. 그거 피서 맞습니까? 그냥 여행이 이열치열이었습니다. 정지석 기자가 준비한 소식 뭔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주말 동안 이른바 TMF, 그러니까 티몬 위메프 사태, 주말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고요. 더불어서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 넘어설 수 있다는 소식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일단 S51 울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소식 준비했고요. 또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출근하는 K 직장인의 애완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정지석 기자부터 지금 이게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문제인데 네. 티몬과 위메프 어떻게 좀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이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결제 선환불 신청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구매 내역 캡처한 화면 보내면 48시간 이내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 NHN 페이코, 토스, 카카오페이도 결제 취소 접수 채널을 각각 개설을 했습니다. 덕분에 일단 소비자 환불 절차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예요. 상품권 포함해서 주말까지 약 2만 9천 건 정도가 결제 취소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금융당국이 지난주에 빠른 사태 해결 위해서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체죠. 피지사들 압박한 게 좀 컸습니다. 위메프, 티몬과 계약한 10개 피지사 소집해서 결제 취소 중단하면 여신 전문 금융업법, 그러니까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여전법 따르면 피지사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면 따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피지사가 결제 취소를 지원하면서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사에 이의 신청하는 것보다 절차가 좀 단축돼서요. 환불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또 피지사 중에서는 지금 오늘 8시, 아침 8시부터 토스페이먼츠가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받기 시작했고요. 아마 이렇다 보니까 다른 피지사들도 대부분 이번 주 내로는 결제 취소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개시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피지사가 소비자에게 환불이나 취소 대금을 선 지급하고 나면 추후에 이제 티몬과 위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카드사, 뭐 간편 결제사 그리고 피지사까지 결제 취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소비자의 불만이나 불편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는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결제 대행 업체들이 네. 나서서 결제 취소를 해주고 먼저 있는 해주는 건데 거죠. 그렇죠. 네.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하기엔 지금 거의 뭐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여론이 들끓고 있는 그것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맞습니다. 판매자들이 좀 집단 행동을 보이고 있죠. 네, 주말 동안에 이제 티몬 정산 피해자 약 30명이 어제 오후에 Q10 본사 앞에서 조속한 환불 그리고 사과를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나 세금으로 우리를 구제해달라는 게 아니다. 일상적인 구매 활동을 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익 내고 책임을 회피한 기업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티몬 피해자 수천 명이 복수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판매자들의 대책 회의도 또 어제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이 판매 대금 정산받지 못해서 지금 거의 부도, 그러니까 도산 위기에 처한 판매자들이었는데요. 지금 이 분들이 정산받지 못한 금액만 어림잡아서 1,000억 원 정도. 라고 해요. 근데 소비자도 그렇고 지금 판매자들도 이번 사태를 초래한 핵심 책임자로 티몬 그리고 위메프 모회사인 Q10의 구영배 대표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좀 컸습니다. 이게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떨까요? 이미 실제로 여러 법무법인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TF를 꾸린 상태이고요. 집단 소송 문의도 이미 수백 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승소 소식도 최근에 있었는데요. 2021년에 왜 머지 포인트 사태 그렇죠. 네, 기억하시죠?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액면가보다 더 많이 충전해주면서 고객 끌어모았다가 사실은 인허가 등록 없이 사업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판매 중단하고 사용처 축소해서 피해자를 많이 양산했던 사태였습니다. 근데 당시 그 피해자 300여 명이 머지 포인트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최근에 승소를 했습니다. 다만 이 머지 포인트 상품권을 판매했던 당시 티몬과 위메프도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피해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이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사태가 제2의 머지 포인트 사태로 비교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는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판례로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머지 포인트 운영사가 실질적으로 네.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지 네. 그 여력이 있는지도 좀 그거는 또 봐야죠. 따로 또 봐야겠네요. 네. 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모기업 Q10이 있지 않습니까? 네. Q10은 지금 어떤 뭐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일단 지난주에 금융당국과 면담을 한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면담 과정에서 다음 달 중에 해외 계열사 위시라고 있는데 이 네. 위시를 통해서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억 원 조달하겠다라고 의사를 내비쳤다고 해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야기만 한 거고 아직 정확한 자금 조달
수사 계획을 제출한 건 아닙니다. 당국이 일단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 위 씨가 어디냐면 큐텐이 올해 2월에 2,30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인수한 북미 유럽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도 여기 인수할 때 그 인수 자금으로 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 끌어다 썼다는 의혹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위 씨 역시 또 재무 구조가 그렇게 튼튼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700억 원조차도 사태 수습에 역부족이라는 게 지금 당국의 입장이고요. 지금 지난 22일 기준으로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미정산 금액만 위메프가 565억 원 그리고 티몬이 1,097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5월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까지만 반영이 된 거라 여기에 6월과 7월분이 더해져야 되고요. 또 지금 소비자 환불 금액도 추가돼야 되겠죠. 방금 말씀하신 위메프 565억 원, 티몬 1,097억 원은 이게 소비자 5월까지. 환불이 아니라 네, 중간 5월까지. 판매상들한테 줘야 할 돈. 그렇습니다. 요것도 5월까지. 네. 근데 여기에 6월과 7월 그리고 이제 소비자 환불 금액까지 더해지면 큐텐이 확보해야 되는 자금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네. 게다가 지금 이제 구 대표가 나타나고 있질 않아요. 구영배 대표가 정적을 감춘 상태라서 당국조차 큐텐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일단 오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제로 관계부처와 판매자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비자가 이완주 기자. 네. 위메프나 티몬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사잖아요. 돈을 입금하면은 그 돈이 한 60일 정도 있다가 그쵸. 판매자한테 갑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티몬과 위메프가 이 돈을 그 다른 데에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뭐 밝혀지겠지만 이 돈의 뭐 자금 출처라든가 이동 같은 것도 이 수사 당국에서는 철저히 밝혀야 손해를 배상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네. 그걸 중간 판매상들에게 주기까지의 60일 동안 이걸 사실상 운영 자금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또 현행 규정상 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규제 공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규제도 다시 한번 좀 손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 그 S-오일 울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었잖아요. 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어제 울산 울주군에 있는 S-오일 공장에서 새벽 4시 50분경에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화학 제품 공장에서 불이 난 건데 다행히 무인 공장이라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공장에 설치된 가열 장치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다행히 유독물질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현재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정도를 추후에 이제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S-오일은 화재가 발생한 이 공장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처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또 생산량에 차질이 없도록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1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일단은 대처에 나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장에서의 화재가 처음이 아니라고요? 예, 맞습니다. 올해 2월에도 배관 파손으로 화재가 발생해 3시간 만에 진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또 그 1년 전 2022년에는 폭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는 이 중대재해가 있었는데요. 이 S-오일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2022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약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 당시 사고로 현재 공장 최고 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또다시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 당연히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S-오일은 2022년 사망 사고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외에도 이 지난해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최근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이따른 중대재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 반복된 사고가 나는 것을 두고 노동자 보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S-오일 측은 사업장이 너무 광범위하고 못 챙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고 이후에 안전 개선을 많이 하고는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강한 비판을 했는데요. 앞서 발생한 사고에서도 S-오일이 초기에 작업자 부주의로 사고 원인을 돌렸었는데요. 노동부가 조사해봤더니 화재 예방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S-오일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기업의 지분 60%가 넘는 사실상의 외자계의 기업이어서 안전관리 소홀한 거 아니고 수익만 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2022년 사망사고 당시에
후세인 알 카타니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뭐 재판에 넘기진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공장의 최고 책임자와 이 하청업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공장 최고 책임자, 하청업체 대표. 자, 정지석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이요. 네. 수출 실적. 와,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이제 일본 턱 밑까지 쫓아갔네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네. 그 글로벌 경제 데이터 업체 CAIC 분석 자료인데요. 올해 상반기 한국의 수출액이 3,3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64조 원 정도인데 이게 작년보다 9%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일본은 4%가량 줄어들면서 지금 양국 간 수출액 격차가 단 35억 달러에 불과해요. 이게 네. 역대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수출에서 일본을 앞선 적이 없거든요. 일본이 이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동차나 전자, 조선, 기계 등 주력 산업 기반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수출 규모가 1990년대 이래 꾸준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에 제동이 걸렸는데 이제 주력이었던 자동차나 조선, 중간재 산업이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전으로 고전하면서 최근에는 8천억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이제 최근에 도요타 품질 사태 이런 것들도 아마 악재가 좀 됐겠죠. 그럼 반면 우리나라는 어땠냐? 반도체와 전기차 내세워서 상승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춤했던 반도체 수출이 또 살아나고 있고요.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인 7천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라는 정부가 목표를 발표했거든요. 네. 그 덕에 이제 사실 2008년만 해도 3,600억 달러 정도 됐던 양국 간의 수출액 격차가 2020년대 들어서는 1,000억도 안 되게 줄었고요. 이게 지금 상반기에는 무려 두 자릿수, 그러니까 35억 달러 수준까지 좁혀진 겁니다. 정말 간발의 차까지 지금 좁혀놨습니다. 조만간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금액을 뛰어넘었다라는 소식도 전할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잘하면 수출 가장 많이 하는 나라 5손가락 안에 들을 수도 있다고요. 네, 올해 5월까지 보니까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이 가장 높게 늘어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누계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세계 7위. 그러니까 작년 7위였던 프랑스도 우리가 앞질렀거든요. 지금 무역협회 기준으로 좀 보면 작년 연간 수출액 세계 8위였는데 네. 5위, 6위, 7위였던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모두 수백억 달러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이런 성장세가 유지되면 작년에 이제 누계 기준으로 1위가 중국이었고 미국, 독일, 네덜란드 순이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세계 5위 수출국 진입이 우리나라가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한 발 한 발. 네.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야죠. 사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의 수출을 우리가 뛰어넘는다라는 게 옛날에 생각했을 땐 되게 먼 이야기 같았는데 네. 이제는 할 수 할 수 있겠는데 있겠네. 이렇게 또 보이죠. 문제는 이제 대기업들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직접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네. 기업들이 돼야 할 텐데 네, 어떻습니까 실제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포인트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 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340곳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올해 하반기에 수출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거야라고 보는 기업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인가 보면 식품, 뷰티, 미용 그리고 의료 바이오 시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K푸드니 아니면 K뷰티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그 덕에 중소기업 10곳 중에 7곳이 신규 국가, 그러니까 해외 진출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고려하는 나라로는 미국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식품 기업들 주가도 굉장히 좋죠. 많이 올랐죠. 예. 그게 이제 수출 실적에서 다 반영이 네. 되는 거고요. 자,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들어보죠. 예전에 그런 이미지 사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K 직장인 폭우가 내려도 태풍이 불어도 특히 90년대였던가요?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는데도 웃으면서 출근하는 K 가방 직장인. 들고. 예. 근데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비 온다고 해서 지각할 수도 없고요. 예, 맞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와 함께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이 태풍, 폭염, 폭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정부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한 상황에서도 이 정시에 딱 맞춰서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해당 조사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조사 대상 약 16%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이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겪거나 이 동료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대중교통 지연되고 이 사고 위험도 있는 만큼 출퇴근 시간 조정 혹은 재택근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 밖에도 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강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 이 태풍으로 휴원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원장한테 전화가 와서 교사 개인 연차를 하루 차감하고 이 무급으로 이 쉬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도 아이고야.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태풍이 불거나 막 폭설 내린 날 출근하기 힘든 거는 부장님이나 관리자들이나 임원들이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인지상정이 잘 안 통하나 봅니다.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윗사람들 관리자나 사장님 마음먹기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항을 자연재해 불가항력이라고 하는데 네. 이 일반 직장인은 폭우, 폭설, 지진 등으로 위험한 출근 혹은 비자발적 휴업을 강요받아도 이 보호할 법적 근거 자체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천재지병,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할 때 공가를 승인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엔 안 그런 건데 반면 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자연재해에 따른 휴업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태풍, 호우주의보와 같은 상황이 와도 출퇴근 시간을 조정을 할지 쉬게 할지는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변화하는 기상 상황에 발맞춰서 관련 법령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날씨가 노동자의 이동과 근무에 제약을 주는 상황이라면 이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령을 손질해서 사용자의 노동자 보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출퇴근을 조정을 강제한다라거나 뭐 휴무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겠죠. 해당 조사를 진행한 직장갑질 119 측도 형식적인 안전 재난 문자를 정부에서 발송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와 법령을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재택근무가 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도 배웠는데 재난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객사 뭐 협력사랑 또 협의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태풍 불고 폭설 내렸을 때 고객사 협력사들도 마찬가지로 출근하기 힘든 것도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올랐습니다. 그 티몬 위메프 사태에 관련해서 이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네요. 방금 전에 나온 건데요. 자신 명의 입장문을 냈고 본인이 가진 재산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서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경영상 책임을 통감한다. 그룹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 표명이 늦어진 데 대해서도 사과를 했고요. 뭐 그룹 차원에서 펀딩을 받거나 아니면 M&A 그러니까 지분을 매각하거나 등등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발표를 이제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또 담보를 바탕으로 자본을 조달하거나 계열사를 지분을 매각하거나 여기엔 또 시일이 걸리죠. 네.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사제 출연 요구가 계속 있긴 했었는데 네.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는 조금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아파트 그 공급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좀 드문 일이긴 합니다. 일단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 특정 대상에게 주는 특별 공급이 있고요. 또 완공 전후로 계약이 완료됐지만 불법 전매 등으로 인해서 없던 일이 되면 취소 후 재공급이라는 물량도 나오죠. 청약통장 그 납입 기간이나 금액 등에 따라서 1순위 또 2순위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요. 2순위까지 청약, 그러니까 주택이 배정되지 않았을 때 혹은 부적격 당첨이 있을 때 이런 방식의 공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건 몇 달 안에 잔금을 바로 치러야 할 수도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특히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첨 후 취소라면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글자 방식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신승호 님이 또 강력한 힌트를 주셨네요. 저는 회를 먹을 때 무순이랑 같이 먹습니다. 네, 간장에 찍어서. 많은 분들이 6645님 남편이 얘기하던 게 퀴즈로 나왔네요. 진짜 당첨되면 로또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반대로 9730님은 너무 광고해 주지 마세요 라고. 야, 예, 그렇죠. 이거 저희가 뭐 이렇게 광풍을 조장하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뒷 문자를 더 읽어보면 저도 무슨 이 청약할 거라서 제가 당첨돼야 한단 말이에요 라고 글을 보내주셨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청약 홈 사이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예상 대기 시간 1시간 44분. 접속하는데 지금 1시간 44분 기다리라고 하고요. 고객님 앞에 71,700명, 뒤에 88,000명이 대기 중입니다. 이 청약 홈 사이트 자체가 지금 접속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참고로 한 가지 힌트를 더 말씀드리면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예상 대기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가까이 된다 해서 다시 리셋하지 않습니까? 새로 고침? 그럼 처음부터 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접속하신 그대로 기다리시는 게 나을 거예요. 오후 되면 사정이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갈수록 경쟁률은 더 높아지고 당첨 확률은 낮아지는 거죠.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자면 휴가철이어서 그런지 오늘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오질 않습니다. 휴가철이어서 그래. 이럴 때는 오히려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정육점에 누가 고기를 270만 원어치 주문했다가 당일에 잠적해버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SNS로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가까스로 다시 이제 완판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이른바 이 노쇼 문제, 과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슬기로운 법률생활,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이번 특정 정육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270만 원어치 손해를 볼 수도 있었던 거예요. 네. 와,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손님. 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무슨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일단은 사기 떠올리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거 예. 속여서 손해 입혔으니까 사기라고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근데 결론적으로 사기는 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가해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이 노쇼한 손님은 허위 주문을 했는데 재산상의 이득을 챙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노쇼의 고의성이 입증되면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업무방해. 네, 위계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거짓.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형법 314조는 위계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밥 40주를 주문하고 잠적한 50대 남성에게 대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시켜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예.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번 사건의 피해를 입은 업주는 이
이제 노쇼 고객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남겼어요. 그래서 노쇼 고객이 여러 차례 이제 이런 식의 뭐 이 업체든 다른 업체든 주문을 하고 노쇼 고객의 어떤 고의성이 의심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은 수사에서 고의성 입증해서 업무 방해죄로 처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나왔던 사례도 있는 거고요. 네네. 고의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처벌과 별개로 그렇게 이제 나쁜 식으로 본인을 이용했던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이 노쇼 관련해서? 이게 무조건 다 손해배상이 된다라고 할 수 없지만 네. 또 아예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예약자는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은 사전에 취소 사실을 업주에게 이야기할 신의치상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네. 서로 계약이 된 것이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부분을 미리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런 의무를 위반해서 취소 통지를 하지 않아서 업주가 다른 고객의 예약이나 방문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매출 발생 기회를 상실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손해로 좀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손해배상액은 뭐 식자재값, 인건비, 시설비 포함하고 약간의 위자료 정도 해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처럼 그 선한 시민들께서 이거를 다도 사주셨잖아요. 근데 네네. 제3자가 고기를 다 이제 샀다 해서 하더라도 뭐 노쇼 손님의 혐의나 무슨 뭐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하. 아닐 겁니다.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네네. 걸 알려주셨고, 또 일부 식당은 그래서 애초에 예약금을 미리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요즘에 뭐 노쇼 방지 위해서 이제 예약금 받는 곳들이 많아요. 저도 예약금 내고 이제 예약해 본 적들도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이 예약금이 좀 너무 과도하게 받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음식값 절반 이상을 예약금으로 받거나 뭐 예약을 하고 나서 2일 전에서 5일 전에 취소를 했는데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뭐 이런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분쟁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좀 소비자의 피해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기준을 보면은 돌잔치나 회가변 같은 이제 연회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외식업, 그러니까 일반 식당이라고 한다면 예약 보증금은 총 이용 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설령 식당이 예약 금액을 10% 넘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예약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소비자 분쟁 기준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기는 합니다. 근데 약간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요즘에 예약금이 높아서 문제가 된 사례인데요. 1인당 20만 원짜리 코스를 이제 코스 요리를 선주문했어요. 네. 그러면서 음식 가격의 10%인 1인당 2만 원만 내면은 예약금으로 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식당에서는 1인당 10만 원의 예약금을 내라고 해서 50%나요? 네. 이를 지급했다라면은 인정되는 예약금은 2만 원입니다. 그럼 자, 여기서 예약금이 중요한 것은 예약금 보통 위약금으로 그쵸.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를 할 때 그 위약금을 제외한 유약금은 저희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제외한 8만 원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돌려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하, 야, 이게 좀 복잡하네요. 그리고 또 손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예약금이라는 게 하나의 약속이니까 네네. 예약금을 내놨는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못 갔다 그러면 그 예약금을 다 떼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그 분쟁 기준에 따르면은 네. 소비자가 예약 취소를 1시간 전에 했다라고 하면은 예약금을 전액 다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금으로 얼마를 입금했든지 간에 이용 시간 1시간 전에 취소를 하면은 전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기준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취소를 하면은 예약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10% 이상의 그 예약 이용 금액의 50%를 예약금으로 낸 분 같은 경우는 10%는 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이제 위약금이 아니니까 돌려받아야 되는 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또 반대 상황도 한번 따져볼까요? 이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음식 다 준비해놨는데 예약 당일 1시간 전에 예약 취소해버리면 다른 손님 받을 수도 없고 그죠. 또
어떤 음식 같은 경우는 신선도가 되게 중요한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 같은 경우는 준비한 재료를 모두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소비자 분쟁 기준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어떤 권위나 권리를 좀 더 강하게 보호하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더 알맞게 개정이 돼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초점은 소비자 보호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억울한 일이 또 왕왕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고용하는 문제도 좀 이게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정말 알바생 구하기 되게 힘들다. 또 알바생이 또 문제를 일으키면 골치 썩는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요. 출근을 해야 하는데 알바생이 잠수를 타버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실제로 제 지인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네. 문제로 늘 골머리를 썩습니다. 이렇게 모임에 나오기로 해놓고 예. 아르바이트생이 나오지 않아서 급작스럽게 저희와의 약속을 취소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네. 거예요. 예.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알바생들에게 손해배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예. 이게 면접에 안 나오거나 최종 합격 후에 출근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는데 근데 채용 확정자가 근로계약서까지 쓰고 난 이후에 이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채용이 확정되어서 근로 제공에 의무가 있는 날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이는 근로자의 규칙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민법 제390조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해당돼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손해배상액이 보통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액보다는 이게 많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우리 업무에 방해를 주고 이제 그러니까 그 근로계약에 대한 의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이 좀 인정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하지 않아서 생긴 손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를 또 입증을 해야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르바이트생 뽑아놨는데 처음에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다가 한 하루 이틀 나오고 나서 이 집에서 일 못하겠는데 이러고 나서 네네. 이제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 그러면 되게 좀 골탕 먹은 것 같죠.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출근을 했으니까 그건 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로자가 사직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면은 이제 정말 하루만 일하고 그만뒀다 하더라도 네. 이제 퇴직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기 전에 일한 그 임금은 입금을 해줘야 됩니다. 임금을 늦추면은 임금 체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금 지급과는 별개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2년 전에 한 음식점 사장은 이렇게 무단 퇴사한 알바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액은 좀 많았는데 알바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음식점 사장님이면 화가 단단히 났었던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재판부에서는 130만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알바생에 나오지 않아서 본 손해가 어떤 손해인지 얼마만큼인지를 이제 사장님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과거의 매출과 이 친구가 이 알바생에 나오지 않았던 뭐 매출을 비교한다든가 정말 그 매출의 감소분이 이 알바생의 무단 결근 때문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기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들의 생각보다 손해배상액이 좀 많이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제 알바생에게는 아주 강력한 경고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런 사례도 양측이 서로 좀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서로 이제 신의 성실에 입각해서 신뢰를 갖고 일을 하고 고용을 하고 또 해야 할 텐데요. 혹시 그런 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네네.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일을 해야 된다. 네네. 이런 걸 적어두면 안 됩니까? 네, 우리 사장님들 이런 계약 조항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뭐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며칠 만에 그만둘 경우에는 임금 주지 않거나 뭐 손해배상을 한다라는 조항을 넣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이제 이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좀 고민해봤던 규정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근데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은 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상에 뭐 이런 문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동일하게
손해 사실, 뭐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해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네네. 아르바이트 단기간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면접까지 봤어. 네. 출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우리 또 가게 사정이 안 좋아졌으니까 출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네네.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일일 알바도 이렇게 채용 확정 후에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출근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 어떤 근로계약을 취소했다라고 예. 하면은 이거 해고이고요. 하루도 일을 안 했어도요? 안 했어도요. 오. 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게 근로계약서를 쓰든지 안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언제까지 어디로 나와라. 뭐 몇 명 이제 뭐 어떤 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문자로 왔는데 뭐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자 통보만 하신 경우에도 채용 확정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은 부당해고로 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 받으실 수 있으니 채용도 신중하게 그리고 이제 해고도? 만약에 해고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5609 쓰시는 분께서 자영업자는 동네 북입니다.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참 그래서 법적으로도 좀 알고 영업을 또 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해서 슬기로운 법률 생활도 저희가 코너로 항상 고정으로 이어가는 거고요. 윤예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사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사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일본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조선인 등의 강제노역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강제성 문구를 빼는 데 동의했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자신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노후 준비의 기본 국민연금이 있죠.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그런데 정작 이 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한번 들어보시죠.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우선은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게 네, 용어가 좀 헷갈려서 네, 낼 때는 다 국민연금인데 네, 받을 때는 이게 이름이 조금씩 다르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낸다, 국민연금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내는 데는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시는 거고요. 네. 수령하는 연금을 할 때는 이제 국민연금 받는다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을 받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그냥 노후에 65세가 돼가지고 연금 받으시는 거는 노령연금이라고 해요. 노령연금. 네, 근데 옛날에 이걸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헷갈려요. 우리 어르신들이 노령연금 받는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용어가 달라져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으로 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말은 안 쓰고 국민연금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노후에 받는 게 노령연금. 네. 그다음에 이제 장애가 되면 장애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게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혼하신 경우에 그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걸 분할연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용어를 좀 정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이게 네.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용어들이 되는 거고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는 받을 수 없나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죠. 네, 국민연금 원칙적으로는 일시금 받을 수 없고요. 전부 다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미만 가입하신 분들인데 60세가 되었어요.
그럼 60세가 되면 딱 보니까 아직 10년 가입을 안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조금 더 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그때 반환 일시금이라 그래서 그냥 10년 미만 가입자는 일시금 받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해외에 이주하신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이민 가신 경우 이런 경우도 일시금 받아 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 일시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족이 없는 경우에 장립이 정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별로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원칙적으로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되고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되는 것이 국민연금의 기본입니다. 해외 이주하거나 사망했거나 아니면 10년 미만 가입자이거나. 그렇죠. 중요한 거. 근데 내가 매달 열심히 낸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일단 못 받게 되는 경우보다 먼저 좀 덜 받게 되는 경우. 덜 받게 되는 가 경우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경우입니다. 네. 사실 국민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낸 돈 대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조항 중에 뭐가 있냐면 연금 개시 이후에 5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다 받을 수 없고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겠다. 그 소득에 비례해서요? 네, 소득이 더 많아지면 더 감액이 커지는 것이죠. 네네네. 이게 사실 이제 취지는 이제 노후에는 소득이 더 있게 되면 이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국민연금은 일종의 복지제도의 일환이니 복지를 좀 줄이겠다라고 이제 원래는 생각이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근로나 사업소득, 임대소득 요 소득 금액이 월 소득 기준으로 298만 원 이상, 이게 매년 바뀌거든요. 네. 요 이상이 있으시게 되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월 소득 금액,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이 298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초과 금액에 따라 감액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소득 금액이 월 4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한 5만 원 감액되고요. 월 5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15만 원 정도 감액되고 월 6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30만 원, 월 7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월 50만 원씩 연금액에서 감액이 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연금은 낮아진다. 이게 네. 반비례 관계인데 그렇죠. 그러면 조금 이제 불만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노후에도 열심히 일하고 커리어 관리 잘해가지고 네.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네. 왜 연금을 줄이느냐? 일하지 말라는 이제 거냐? 그런 또 불만이 이럴 수도 계속 좀 있잖아요. 나오고 있죠.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셨지만 지금은 노후에도 일하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근로 사업소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데 국민연금 제도는 그런 금액이 있으면 감액이 되는 것인데요. 5년간만 감액이 됩니다. 5년간. 네, 연금 개시 이후 5년간만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전액을 다 받을 수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또 특징이 뭐냐면 근로나 사업 임대소득 같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감액 기준이 적용되는데 네. 반대로 이자나 배당처럼 그냥 이제 투자나 뭐 은행의 금융소득. 금융을 통해서 받으시는 그러니까 사실 일을 하지는 않는 것이죠. 여기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감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개정이 필요하고요. 사실 일본에서는 현재 지금 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좀 폐지하는 걸 추진 중이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5년간만 감액한다고 했는데 네. 그 5년이 사실은 65세에서 70세까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은퇴 이후에도 그래도 노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텐데 그럼요. 이때 감액을 하는 것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또 사기를 꺾을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이고. 또 하나 감액이 아니라 덜 주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국민연금은 원래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낸 돈을 다 받습니다. 예. 그게 무리는 없지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내가 받던 연금의 한 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유족연금. 예, 그러니까 유족연금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로 받는 유족연금이 발생하고 본인 연금도 있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연금 수급본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 연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런 경우가 이제 내가 낸 돈을 못 받는다고 표현하죠. 원래는 유족연금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사실 더 준다고 얘기하지만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나는 유족연금도 받고 내 연금도 받아야 되는데 둘 다 못 받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일대 본인 연금이 못 받게 되면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일시금 받는 경우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채우지 않아서 그냥 일시금 받아 가시면 나중에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낸 돈의 원금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본인의 연금에 10년을 못 채웠을 때. 그렇죠. 근데 또 그 10년 이상을 채우게 되면은 네. 오히려 또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럼 중복수령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이미 받은 국민연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네네. 국민연금 환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부정으로 받았거나 무슨 과오로 받았거나 이런 경우 당연히 환수를 이제 당하는 것인데요. 네. 그거 말고 내가 신고해야 될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받았을 때 나중에 이것이 이제 발견되면 전부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국민연금을. 네.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은 조기 수령할 수 있지만 조기 수령 중에 소득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한 298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조기 수령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국가가 바로 할 수 없잖아요. 예. 1년 지나서 소득 신고를 해야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1년 지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소득이 있었는데 조기 수령을 해갔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동안 받아갔던 금액을 전부 환수합니다. 2023년도에 소득이 있었던 게 이제 잡힌다. 그렇죠. 그러면 23년도에 조기 수령하셨던 금액 다시 뱉어내세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 조기 연금 수령하신 분들이 내가 소득이 생겼다. 그럼 바로 신고하셔가지고 난 소득이 생겼으니까 더 이상 조기 수령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개시한 이후에도 아까처럼 소득이 생기면 감액을 당하는데 네. 이런 걸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더 받아간 경우에 대해서 나중에 다 환수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하신 분, 돌아가셔서 유족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배우자가. 네. 근데 이분이 유족연금 수령하다가 재혼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돌아가신 전 배우자로부터 받는 유족연금이 소멸되거든요. 재혼 신고만 해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다 환수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우도 다 이제 신고하셔야 되는 것이지. 거든요. 이래서 사실 이렇게 수급권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들이 있어요. 몇 가지 조항들이 이런 경우는 신고하지 않고 그냥 받고 있다 결국 나중에 환수당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유족연금 수령자가 재혼할 때 또 장애연금 수령자가 어떤 건강이 호전될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이게 받을 그 당시랑 상황이 달라지면 이걸 또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그럼요. 네. 반대로 국민연금을 더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뭐 증액은 납입 중에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국민연금을 좀 덜 받은 경우 예. 이게 뭐냐면 세금을 더 낸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 노령연금 받을 때 네. 소득세를 내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걸 약간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낼 때 소득공제 받거든요. 네. 소득공제 받은 건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소득공제 안 받은 건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근데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납입 시에 세금을 안 내거든요. 요건 나중에 세금을 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돌려받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거를 개인이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이런 해당되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확인서가 있거든요. 연금 개시할 때 이걸 공단에 제출하셔야지 면제가 되는데 이걸 안 하시면 세금을 더 내실 수도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2부에 곽상준 지점장과 개미스쿨로 돌아옵니다. 개미스 우식한도 10시 5분에 바로 뵙겠습니다.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강산 대리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에서는 한 안내견 학교와 함께 시각장애